자, 그러면 이제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좀 보면 자, 태조가 고심해서 만들어 놓은 제국의 농촌 지배 조직이었던 이갑제가 15세기 중엽부터 붕괴되면서 황촌 사회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여러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정부는 이갑제 붕괴에 따른 새로운 조처로 원적 반환주의를 완화하는 대신에 필요에 따라 부족주의를 채택하였다. 영초에는 이갑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래 유민이나 갱민은 원적지로 돌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원적 반환주의를 취하였다. 그 때문에 유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 되어도 원적지로 돌아가야 하는 정책 때문에 그 지역의 간부에서는 그들의 부역항지에 편입시켜 부와 역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원적지에서도 본인이 없으면 요역을 부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이민들은 모두 부와 역을 탈면하였고 그 대신 원적지에 남아있는 이가보가 그 목을까지 짊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로 인해서 교황에 남아있던 이가보는 몰락 파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명조는 영조 영간까지 원족주의를 강력히 지켰으나 선덕 5년에는 갱민의 기적을 허용하고 갱민 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호족을 등록하는 걸 허용한다는 거죠. 정통주의는 다시 원족주의에 채택했다. 그러나 명중기 이후에 무수한 유민이 발생하자 원족주의를 완화하면서 갱민 부족, 현재지 부족,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호족에 편입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원적 반환주의를 완전한 포기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왕수이나 인사를 통해서 이제 한약이나 보갑제 같은 것들을 어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갑제 붕괴로 흩어진 이제 항촌 사회를 항약과 보갑제를 통해서 어 그러하면서 상호 부족, 치안 유지 등을 지켜나가려 했다. 자, 명대의 항약은 왕수인의 지방간이 제정했던 정독 연간에 강서 남부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한 후에 종족 조직의 종족 조직을 배경으로 실시한 것이 최초인데 이후 이제 전국 각지에서도 이를 모범으로 항약이 실시되었다. 자, 보갑제는 왕수인의 식갑 해법을 이제 그 효시로 했다. 식갑마다 일갑을 조직하여 연대 책임으로 도적 방비, 상초의 질서 유지를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촌마다 보장 한 명을 두고 총락의 지위를 맡는 보갑제를 발전했다. 이 보갑제는 후에 청나라 때 이제 지방 행정 자치적으로 발전되죠. 청나라 때. 자, 그러나 이러한 한약 보급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고 부역제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이를 추진한 주체가 지방간이나 뭐 신사층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갑제의 사회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한약과 보급제의 어떤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참고로 다만 이제 보급제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때는 국가적인 단위에서 이제 실시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여긴 안 나왔지만 뭐 이런 것들 부역제도 개편이나 그 신사층의 요역 우면 제도 제한 이런 것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신사계층을 볼게요. 신사계층. 자,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신사계층 관련돼 갖고 공인형 기출문제 단독 문제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신사계층의 형성 배경하고 신사층의 어떤 역할, 문화적 역할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자, 보면 자, 명대 사회계층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구분된다. 지배계층은 황족과 관료, 신사계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피지배계층으로서 농공상업에 종사하는 양민과 그런 노비가 있었다. 황족은 황제 측근과 외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국가로부터 자계를 받고 녹전 등의 토지와 농민을 지급받아 넉넉한 그 생활을 하였다. 관료는 그 과거에 합격하여 간인이 된 계층이다. 이 밖에 이제 고위 관료 자제들을 음부 및 기타 방법으로 간직을 얻기도 했으나 과거 출신 관료가 국가의 요직을 맡아 중앙과 지방 행정을 수행했다. 자, 신사계층은 명대 지방 명계 지방에서 큰 힘을 발휘한 계층이다. 그래서 이제 이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데 진신, 향신, 향관이라고 하며 그리고 이들은 이제 대부분 지주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황과 학식을 갖춘 지식인층이며 그리고 송대 사대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송나라 사대부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계층적으로 더 넓어. 신사계층은 이제 송대 사대부 같은 중앙에만 있잖아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관료가 된 사람들 사대부라고 했으니까. 근데 신사계층은
지방까지 다 있어. 왜냐면 학위 소유주까지 인제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있고, 또 계층적으로 넓기 때문에 또 영향력도 강하죠. 예. 송대 사대부다. 이런 것들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용어상 좀 차이를 보면, 신사라는 것이 있어요. 신사라는 것은 인제 간지 소유자를 신, 여기 나와 있지만 학위 소유자를 사라고 하죠. 이를 합쳐서 신사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인제 하위직 관료와 인제 뭐냐면 그냥 하급 신사와 상급 신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신사라는 명칭을 잘 사용했고요. 향신이라는 건 뭐냐면, 신사들 상당수가 지방을 거주하고 있어요. 예, 사대부들은 인제 중앙의 정치가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방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 지방의 거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샨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렇지만 똑같은 계층이다. 다만 어떤 점을 부각시키냐에 따라서 뭐냐면 다를 뿐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신사는 신사 안의 계층성을 부각시키는 거고, 향신은 지방에 거주하는 그런 한 한거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향신보다는 신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신사. 자, 명대 신사는 간직 경력자, 그러니까 휴직, 퇴직 관료, 진사를 포함해서 이걸 이제 신이라고 하고, 간직에 나가지 못한 간이지만 학위 소유자들, 뭐냐면 거인, 공생, 감생, 생원을 사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명나라 과거제도가 학교제도와 과거제도가 결합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칭호들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송나라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학위 소유자들은 그때 당대에만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뭐냐면 계층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뭐 대학교 졸업장 얻었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때는 그 의미를 넘어 가지고 뭐냐면 하나의 계층적 의미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 또 특권도 있고, 그 특권들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하여튼 정치 사회적 지배 계층을 총칭이다. 총칭하는 것이다. 간직 공력자와 하계층의 신사라는 용어는 역사에 나타난 건 15 세기 중엽부터 이다. 그래서 이제 신사층이 왜 인제 뭐냐면 형성됐는가, 이런 것들이 인제 있어요. 신사층이 왜 이제 이갑제를 대체하고 지방의 인제 항촌 질서를 장악했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초창기 때부터 장악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인제 그건 인제 보면 일단은 신사층들이 지지층들이야. 이 토지 경벌통의 지주를 층이고, 그다음 우면 요요계 특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사층이 확대되죠. 그래서 이제 신사층이 확대되고 우면 요역이 특권이 나면서 명나라 중기 때는 이갑제 대신에 이제 신사계층들이 항촌 질서를 장악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면 신사층은 명의 중기까지 형식상 이갑제 질서 속에 포함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토지의 경부가 지주층이 되었고, 세제세 특권과 아까 우면 요역의 특권이 있다고 했죠. 사회적 영향력이 이용하여 부역을 기피하면서 특권성이 되었다. 더구나 요역의 증가 일부 은납화 진전 과정에서 앞에 이갑 전역의 일부까지 세제 우대의 대상이 됐죠. 앞에 얘기했던 신사계층들은 자병만 면제받지 이갑력은 면제받지 않았어요. 근데 은차가 되면서 은근슬쩍 뭐냐면 면제받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신사층은 사회경제적 특권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사층 세력은 막강했다. 그래서 신사층이 왜 형성됐는가,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신사층에 대한 이제 설명 중에 학위 소유자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예. 학위 소유자. 자, 예비 관료 집단으로서 거인과 생원이 있는데, 거인이라는 건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성시에 합격한 사람들 이제 거인이라고 하죠. 성시에. 그러니까 향시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향시. 음. 자, 향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거인이라는데, 이 거인도 인제 향시라고 하지만 이 향시도 그 안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제 먼저 부, 목, 주, 현, 이 시험을 보고 나서 거기에 매처 시험을 보고 나서 성에 또 시험을 보고 이거 합격하면 성시를 합격해야지 보는 것을 이제 근데 요걸 합쳐서 그냥 향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성시 마지막 향시의 마지막 단계인 성시에 합격한 사람을 거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원 같은 경우에는 부주현 같은 관립학교의 학생들, 졸업생들을 생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합격하려면 그러니까 과거에 응시하려면 적어도
부주연의 이제 간청 관리받기의 학생부나 국자감 학생이었지만 그 뭐냐면 갈 수 있어. 생원이나 감생만이 그 과거의 시험에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 거인과 생원은 향리에 거주하면서 간직 경력제나 향직 어 잠깐. 거인과 생원은 향리에 거주하면서 간직 경력자나 현직 관료와 함께 항촌사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중앙에 임명된 지방관도 이들을 무시하고는 지방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자, 신사계 가운데 거인은 진사에 합격하지 않고도 별도 인간이 되는 거고 인간은 아까 전에 항시의 최종적인 성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거인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거의 관료에 준했으며 생원과 거인과도 명백한 구분이 있다. 그래서 생원은 좀 하급 신사에 속한 거고요. 거인 같은 게 상급 신사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의 과거 제도는 명중기 이후에 단순한 관료 등용 시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지배계층의 서열을 정하는 기능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거를 통해서 신사계층이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피지배층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피지배층 일반 백성을 양민화하여 호적상 민호나 병호, 장호로 인제 분리되었다. 민호는 이제 일반 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부의 호적이 있고 주연에 소속됐으며 병호는 병부에 호적돼 실려 있고 미소에 소속되어 세습적 병역을 담당했는데 이게 일종의 농병일치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위와 소가 있는데 소보다 좀 큰 단위가 위야. 그래서 인제 병호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농민으로서 인제 그 농사짓다가 훈련이나 전쟁 시에 이제 군대에 착출하는 그런 것을 병호라고 하는데 이게 명나라 중기 때 들어가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병호라고 등록돼 있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거기에 거주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돈을 써 갖고 민으로 빠지거나 다른 걸로 인제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명나라 군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군대를 소집하면 장부상은 10만 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몇천 명밖에 동원이 안 돼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이제 앞에서 이 척계강이라는 사람 있죠. 이 척계강이라는 사람은 인제 도저히 인제 이런 제도 가지고는 위소제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자기 일가 친척이나 친구나 마을 사람들 동원해 갖고 인제 서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원항진을 만들어서 이게 구 군대를 조직을 했잖아요. 이걸 척가병이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이 척가병은 척계강이 조직한 병사라는 뜻이에요. 이 척가병은 그 종전에 위소에서 소집해 갖고 운영했던 이 병호 제도하고는 다른 군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호는 공부에 속했다. 자, 이 가운데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호이며 대부분은 이제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었다. 이 밖에 상인과 장호에 편입돼 있지 않은 도시에 어 수공업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날 명초인의 사회 구조는 명중기로 고기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그것은 이갑제의 붕괴에 따른 국가의 향촌 지배가 어렵게 되는 구조적인 면을 일어났고 토지의 소유 형태도 변화를 맞이했는데 이 당시 뒤에 있겠지만 토지의 소유 형태가 경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죠. 일전양주제가 등장해요. 일부 도지권도 그러니까 일전양주제가 등장하고 도지권은 아닌데 예. 자, 그래서 인제 일전 양주제가 이제 등장을 하고 맞아. 이거 경작과 소유권에서 일종의 도지권이 형성돼, 도지권. 예. 약간 비슷한 도지권.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미 송나라 때 그 맹화가 보였죠. 그러다가 명나라 때 이제 일반화됐다. 송에서 명나라에 거쳐서 일반화됐다. 명에 일반화됐던 것이 일전 양주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 이러한 소령동에 속에서 농촌사의 지배층이었던 이전가, 이노인, 양장을 대신해서 새로운 황촌 지배세력이 등장한 것이 바로 신사계층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요 신사계층의 역할이 이제 없네 여기는. 예전에 이게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신사계층이 있어야 되는데 역할이 없어. 신사계층이 잠깐만요. 신사계층이 없고 여기서 그냥 설명이 끝나고 끊기네요. 근데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정리 좀 해 볼게요. 왜 없어 이게? 자, 신사계층의 역할을 보면요. 아이고.
이게 이제 공인형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신사청 역할은. 자, 그래서 이제 문화적 역할로서 이제 민중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고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뭐 학교, 항약, 서원을 세워서 지방 교육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제 강학을 하거나 일용 유서, 그러니까 시험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간행을 하거나 어 그런 것들, 그런 유교적인 어떤 항촌 질서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향로를 조성해서 지방간을 유임시키거나 또 방출하거나,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을 증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인제 영향력 행사하거나 조세를 감면하거나 뭐 이렇게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간과 긴밀한 유대를 이제 형성하면서 향정사에 영향을 행사하고, 특히 이제 수의시설 같은 것들은 지방 사업들을 추진했던 것이 이제 그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요쪽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경제적 역할이 들어가겠네요. 자, 사회적 역할은 조세징수, 질서 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경제 역할은 이제 뭐냐 대토지를 집주한 지주계층이고, 수익을 정하고, 또 이들이 또 이제 무역도 해요. 상업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밀무역이나 시장 지배 역할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하고 좀 달라요. 양반은 진짜 유학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 뭐냐면 어 유학자면 유학자보다는 이제 신사 계층이면서 또 상인 역할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인제 보면 혼란기 때는 정부에 대항하는 또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명말청조 때 보면 특히 강남의 신사들이 청나라 대항하죠. 그래서 인제 여기 남명 정권과 연결돼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했다. 그래서 이런 신사층 역할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제가 인제 명천 시대 때 그 신사층하고 송해 사대부를 비교한 표가 있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수가 요게 너무 많아요. 예. 사대부는 간직에 진출한 사람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있고, 신사층은 나름대로 계급 의식이 있어, 계층 의식. 그래서 사회 경제의 통일성이 부여되고 있고, 사대부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수가 많고 지방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실제 영향력이 신사층이 상당히 강하죠, 사대부보다.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인제 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넘어가서, 자, 명말 자본주의 맹하론을 보죠. 자,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명청 시대 때 명말 청초 시기 때, 그러니까 17 세기에서 18 세기 때죠. 명말 청초 시기 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대개 보면 그 일본에서는 당송 병역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빌려서 경도학파, 동경학파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요거보다는 명말 청초를 강조해. 그래서 인제 자본주의 맹하론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제 그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에 근대화됐다 하면 영국에 의해서 강제로 뭐냐면 여러 가지로 근대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 어떤 그 예전 사회는 정체됐는데 영국이 와서 좋든 싫든 간에 강제로 개항을 해 갖고 근대화됐다라는 것 구도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서구 중심적 사고 방식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나라도 인제 뭐냐면 명말 총초 때 이미 자본주의 맹화가 보였다. 거기에서 너네들이 개항을 안 시켜도 우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뭐 발전할 수 있었다. 내재적 발전론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맹하론과 내재적 발전론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나라나 인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강제로 개항을 통해서 근대화됐던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맹아가 보였고 우리가 스스로 자본주의가 발전될 수 있었던 어 것이 있었다. 그렇게 인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근대화할 할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 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우리나라는 인제 어디로 조선의 인제 후기 때 조선 후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도마쿠 중후기 때 상황을 이제 얘기하죠. 에도마쿠. 그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이 중국에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견해를 많이 이제 실어 놓고 있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보면 중국 사회에서 16 세기 후기에 17 세기 중기까지 명말 청초 시대 때는 여러 면에서 인제 사회적 변화가 현존하게 인제 뭐냐면 일어난 거다. 16 세기에서 17 세기 중기까지네요. 예. 수정을 해야 되겠네. 자,
이단 비단에서 명예에서 처음부터 왕조 교체는 정치 변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에 거쳐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즉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따른 농촌사회 변화. 자, 이에 따른 지주전호제 개편과 이갑제 해체와 부역제도 개혁, 그리고 전국적인 민주운동이 그것이다. 자, 이단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사상의 다양함이 경세 실용 사상의 발달도 서민 문화의 어떤 어 사회 발 아니 서 경세 실용의 발달도 사회 변화와 빼놓을 수 없다. 그런 거죠. 자, 이와 같은 이 총체적 사회 변화를 염두에 두고 역사학계에서 자본주의 맹아가 이 시기에 나타났다고 주장하여 역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식민지사관에 의한 중국사의 정체론을 극복하고 중국 역사 속에서도 세계사적 보편적 법치성을 존재함으로써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정체론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이 그 아편전쟁 이전까지는 고대에 머물렀다는 거야. 예. 그래서 아편전쟁 이후에 인제 그 영국이 강제로 개항하면서 근대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뭐 중세가 없다 뭐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막스식 어떤 아시아적 정체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인제 그 학계에 확산됐던 거죠, 중국 학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제 그 중세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사적 보편성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가 내재적으로 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제 뭐냐면 상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근대 아편전쟁 이전의 중국 역사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자생적이고 자본주의 싹이 내재됐다는 인식을 배경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명말 청조 시기 때 송에서 청해까지 이르는 장기간의 역사 발전 과정에 하나의 중요한 단락이 마련된 시기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자본주의 맹하론을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자본주의 맹하의 대표적인 지표를 보면요. 자, 명중기 이후의 생산력 증가와 그다음 은경제 보급, 그다음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나타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소주의 비단 직무로, 송강의 명포, 그래서 이제 요건 전직물이고 요거는 면직물이죠. 그 절강설 성운직의 착유업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덕진의 민영 도자기업. 그래서 명나라 때는 이 도자기 산업이 되게 발달됐어요. 이 도자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명말 청초 혼란기에 이제 그 시장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게 상당히 발달됐다. 그다음 불산지 약철업이나 피주의 강산과 그다음에 약철업 등이 들고 있다. 이 중에 이제 소주의 경우에 기후가 자본을 투자하고 기공이 노동력을 제공한 매뉴팩처 단계까지 이뤘다. 요 부분이 이제 기출문이 나왔어요. 보통 그전에 그 당시에는 선대제가 다수였어요. 선대제는 뭐냐 상인 잡은 물주가 뭐냐면 수공업자들에게 직기나 인제 자본이나 원료를 대주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인제 뭐냐면 이걸 조합해 갖고 이제 갖다 판매하는 역할이 선대제잖아요.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이건 상인 자본, 상업 자본과 관련된 내용인데 메뉴표처 단계는 이 선제제도 좀 발전된 거야. 그래서 직접 생산자가 인제 뭐냐면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인데 이때 기업은 상업 자본이야. 이 직접 생산자가 이제 자본을 축적해 갖고 돈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이제 직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공장을 만들어 갖고 인제 어 공장을 만들고 직기 시설을 배치해 놓으면 이들이 기공을 고용해 갖고 인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거야. 오늘날 공장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한 단계 발전된 거죠. 되게 이걸 산업자본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선대제가 다수였지만 일부 지역, 이 소주나 항주 같은 이제 강남에서 발달된 지역에서는 이런 매뉴팩처 단계, 공장제 수공업 단계가 등장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장제 수공업이라는 여러분들 예전에 설명했죠. 선대제 같은 경우에는 작업 공간이 분리돼 있죠. 근데 공장제라는 것은 공장은 작업 공간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거야. 어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중국의 여러 지역과 다양한 산업에서 상인 자본의 전대 세상, 아까 전에 상인 물주가 인제 했던 그런 형태, 그러니까 선대제 형태죠. 그래서 매뉴팩처의 존재 가능성이 지적되었고 또 생산 관계의 변동 속에서 시민 계층의 출현과 사회 의식 변화 등으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시민 계층의 출현하고 인제 사회 의식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요걸 대변할 수 있는 것이 경세 뭐 시용 사상이라든지 양명학이라든지 직욕의 변 같은 것도 요번에 시험 작년에 나왔던 직욕의 변 등등등 항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요런 시민계층의 출현과 사회의식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종래 이갑제에서
자급자족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던 걸 이해했던 자장룡에 대해서 농촌 수급을 이제 통해 상품 생산재 측면을 밝혀게 하면서 봉건 사회가 점점 자생적 해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 세 번째로 자생적인 어떤 근대, 그러니까 내재적, 자본주의 맹하도는 세 번째 근거를 두고 있죠. 그다음에 면지국과 경지국뿐만 아니라 영업, 연업이나 사업, 요역 같은 강업 분야에서도 그 선인의 상해 전대제의 생산지대 또는 메뉴표체의 존재 가능성을 검증하면서 16세기, 17세기 때 상품 생산이 상당한 수준의 진전됨을 밝혀내고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동기에서는 일본학계 견해도 같이 뭐냐면 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일본학계 견해가 없네요. 네, 빠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갖고 일본학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제 구동계에 있는 내용을 좀 약간 정리를 좀 해봤는데, 보면 이게 몇 페이지야? 자, 일본 학계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맹학을 어떻게 보냐. 어,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 뭐냐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중국 학계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들이 기층 상승을 해갖고 높은 데 간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부업적인 면포 생산은 고유의 지대와 상인자본의 수탈 때문에 농민들 계급적 상승이 불가능했다. 비록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도 결국에 이거는 이제 그 소장료를 내거나 세금을 내거나 또 상인자분들이 상대제 아래서 이제 수탈 때문에 농민들이 이걸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올라가긴 좀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 도시의 기후도 정부의 면포 수매로 전배되던 비독립적인 경우고 정부의 수요에 따라 왔다 갔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주체적 발전의 계기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농촌 수공을 통해서 상품 생산을 밝히게 되면서 봉건자 사회 자생적 해체를 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견해, 이거 좀 잘못된 거네요. 지우세요, 이거. 제가 이거 지울게요.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 일본학계 견해는 앞에서 언급했던 중국의 어떤 자본주의 맹학론에서 비판적 시각을 접근하는 거죠. 예. 그런 그 형상들은 인정하는데, 결론은 현상은 인정하지만 어, 중국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마치 자본주의의 어떤 뭐냐면 바탕이 돼가지고 발전했다? 이런 형상들이, 이런 것들은 좀 약간 한계가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형상은 인정하지만 그런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어떤 바탕이 돼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화 됐다는 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이제 한계를 들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일반학계 이제 바라보는 내용인데 이걸 빼버렸다. 동기에는 이게 내용이 없어요. 예, 구동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 자, 그래 인구 이동과 농촌 사회 변화 보죠. 자, 명말 청초 때 인구 이동은 상당히 좀 특이해요. 예전에 인구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송 시대 때 인구 이동은 남이잖아요. 남이라는 것은 강남에 집중됐죠. 특히 강남 그 하류 지역에. 근데 이때 이제 인구 이동은 여러 방면에서 그 뭐냐면 진행되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교계 지역, 그러니까 사성 접경 지역 같은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과 성 사이의 접근 지역은 되게 산이나 강이나 험한 지형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호강 지역. 호강 지역이란 건 어디냐면 그 양쯔강 중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지도에서 잠깐 볼게요. 자, 사성 교계 지역이 이제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고요. 예, 대개 보면 이제 이 지역이 호남성, 호북성 이렇게 겹치는, 사천성 이런 겹치는 지역들이야. 이런 지역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호남성이거든요. 호강이라고 하죠. 호강. 호강은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 요쪽 지역, 양쯔강 중류 지역을 얘기해요. 호강은 이제 호북하고 호남을 뭐냐면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호남이고 여기가 호강이죠. 예. 그래서 호강의 이제 중심 도시가 이제 무안삼진이라고 했고, 요거는 코로나 관련된 곳이고, 호남은 장사라는 곳인데, 모태동이 이 호남 출신이죠,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쪽에 이제 원래 양쯔강 중류에, 그러니까 양쯔강 그 하류에 있었던 이 곡창지대가 요쪽 이동을 하게 돼. 여기가 이제 뭐냐면 면직업이나 견직업 같은 것들이 이제 뭐냐 번성하고 하니까 관련 산업과 농업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쌀 농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단가가 안 맞으니까
요 양쯔강 중류 지역으로 명나라 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호가 풍년이 들면 풍년이 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소호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때는 이제 호강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냐 푼다 천하가 풍년이 든다는 말처럼 요쪽 지역이 이제 뭐냐면 그 요쪽 지역이 이제 곡창지대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 이동을 하고, 나중에 청나라 때 들어가면 더 북쪽 올라가죠. 예. 그 양쯔강 상류 지역인 오늘 사천성 지역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다시 곡창지대로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 곡창지대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호강 지역으로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청나라 때 들어가면 사천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요. 사천, 봉천, 그러니까 오늘 그 만주 지역 있죠. 대만으로 많이 가. 청나라 때는 이건 다시 냈고, 그다음 또 선진 지역에서 후진 지역으로 들어가. 이제 선진 지역에서 후진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구가 있다. 그래서 강남은 양쯔강 그 하류처럼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되게 보면 선진 지역이 인구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 인구가 빠져나서 후진 지역으로 가는데, 되게 이제 뭐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 지역이나,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좀 못 사는 지역으로 이제 많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명말청조 때 인구 이동은 상당히 그 예전에 강남 집중이라는 남이 형상과 달리 상당히 다변화됐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인구가 이제 이동하고 하다 보면 이제 뭐냐면 사회적인 갈등도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 토착오와 그다음에 갱민이라고 하는 외부로 온 그 유민들 간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 이걸 개투라고 하거든요, 개투. 예. 그래서 이런 개투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요 지역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명대 후기의 농촌 사회는 이갑제 해체와 부역제의 모순과 지주층에 의한 토지의 편중 등 사회 경제 문제점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 이 가운데 이농자의 속출로 급격한 인구 이동이 진행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중기부터 이제 명말까지 계속된 인구 이동은 종래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성격과 달렸다. 남이가 아니라 되게 다양하다고 했죠. 그래서 인구가 가장 이제 대규모 집중된 지역은 삼서 남부, 사천 동북부, 하남 서남부, 호강 서남부로 있고, 사성 접경 지역이었으며, 그다음에 이제 성단위로는 호강이나 그다음에 그 사천 지역에 가장 많이 유입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호강이 이제 명나라 때 많이 유입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때 많이 유입됐어. 사천은 원래는 이게 어 좀 척박한 땅들이 많고, 척박한 거는 좀 외지죠, 외지. 이민족들이 그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나중에 청나라 때 들어오면 사천 지역 인구가 되게 많아져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사천의 주요 도시가 이제 준경이죠. 지금은 이제 특별시로 해서 이제 독립해 나갔는데, 준경만 해도 인구가 거의 3천만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사천 전체 인구가 1억 5천 정도 되고, 지금 시점에서. 자, 하여튼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인구 이동의 특징을 인제 얘기하고 있죠. 명말청춘 인구 이동 특징. 자, 유입 인구 중에 고향에서 몰락한 후 이농하는 몰락 농민이 대부분이었지만, 상인이나 기능인, 몰락 직전에 이가보도 끼어 있었다. 자, 이들은 유입 초기에 용공 또는 노복의 지위로 정착되기도 하고, 토착지의 심사나 지주로부터 토지의 가옥을 빌려서 자신의 기능에 따라 각종 직업에 종사하기도 했으나, 이들 갱민이라고 했다. 갱민은 그 이주 지역의 생활을 가지고 다시 다양한 계층으로 내부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구 이동은 양자강 유역의 농지가 급속히 개간되면서 중국의 경제력 중시가 다시 분산되어 나갔다. 즉, 송대에서는, 그러니까 송대부터 명초까지는 양자강 하류의 강소, 남부, 절강 지역 경제와 문화 중심으로 각광받았다. 자, 그런데 명후기 때 들어가면 강남은 점차 경제적 중심지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송대 이후 소호가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는 말 있는 그러니까 풍족이라는 하듯 곡창지대로서의 지위가 명중기 이후에는 호강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는 말로 유행어 생기면서, 이는 호강이 소호를 대신해서 곡창지대로 부각됨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갱민의 유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호강 지방에서는 신사나 형사 위의 토지 경작, 가중한 부역에 대한 사회 문제가 있었고 이런 지역에서 외부부터 다수의 개민이 유입되면서 토착민과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사회적 모순이 더 심각하게 됐다. 특히 상대적 갱민 같은 경우에는 토착민보다는 그 부역의 부가가 상당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 이제 갱민이 이제 부과할 세금을 토착호가 이제 부과한 세금 토착민이 많이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 여기 생활하기 힘드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 다른 지역에 갱민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착민들도 몰아내요. 그래서 이들이 또 갱민이 돼.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이제 공기가 순환한 것처럼 이렇게 돌기 시작해요. 이걸 인구의 대륙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대륙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륙 형상이 일어났다. 대륙 형상이. 그래서 공기가 인제 순환한 것처럼 인구도 이렇게 순환하는 인구의 대륙 형상이 일어났다. 대륙 형상이 일어났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날 시쳇말로 하면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거죠. 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자, 토착민은 가중한 부역과 고리의 착취로 몰락의 위기를 직면했는데 여기에 갱민이 유입되면서 무쇠의 호존이나 신개간지가 확보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기능을 살려서 성장하기도 하여 토착민과 갱민의 경쟁에 토착민이 몰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됐다. 또 격실한 갱민의 유입은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고 명후기 때 끊임없는 농민 반란의 원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토착호와 이제 갱민 간의 싸움에서 이런 어 개투 같은 것들이 명청 시대 때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뒤에 이제 청나라 때 일어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청나라 때 일어난 태평천국 운동도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개코와 그 당시 이제 그 토착민들 갈등 이런 것도 그냥 배경이에요. 예.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명대 농산물과 상품 생산의 다양화를 볼게요. 자, 앞에서 말한 인구 이동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지만 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그때 인구 이동이 선진 지역에서 후진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경우가. 그러니까 선진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후진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농업 생산력이 이제 뭐냐면 올라가죠. 그래서 선진 농업 기술들이 후진 지역까지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농업 생산이 올라가게 됐다는 거. 예. 그러면서 인제 농업 생산이 올라가게 되면서 인제 모든 사람이 이제 뭐냐면 농업에 들어갈 농사를 지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잉여 인구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또 농사를 쌀 농사만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각 지역에 맞는 이제 특화된 물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원거지 사업 원거리 통상을 통해서 교환을 하면 되잖아. 그러다 지역별 특화된 상품들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런 특화된 상품들이 상품화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송대 농업혁명, 상업혁명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전국적인 인구 이동은 명대의 그 농업 생산에도 영향을 줬다. 즉 선진 농업 기술의 후진지대 전파, 전국적인 농경지 개간, 그리고 새로운 지주 전호제에 의한 농업 경영의 적극성으로 농업 생산은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명중기 이래에 수리 개발과 개간 사업 이외에도 농업 생산 기술과 농기구 등의 개선도 농업 생산이 높아졌다. 호강 지방이 이제 풍요에 들면 천안 식량이 풍족하게 되더라라는 말은 식량 생산의 증대에 단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양쯔강 하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양쯔강 중류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 농업 기술이 같이 들어와서 농업 생산을 증대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외에도 면화 생산이 소주와 송강 일대 점차 송강 일대에서 점차 북쪽으로 확대해서 항하, 중하류까지 재배됐고요. 주로 상동성 일대에서 이제 그 당시 많이 면화가 재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동 지방의 면화 생산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산출을 보이고 있다. 자, 그밖에 해외에 들어온 옥수수, 고구마 등 콩, 담배 등이 재배되기 쉽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지리산의 발견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죠. 그 남미 지역에서 들어왔잖아요. 특히 옥수수나 고구마 여기 빠졌지만 감자 이런 것들은 부황작물이잖아요, 부황작물. 그래서 그 명청 시대 때 인구가 확 증가됐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구황작물을 이제 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옥수수, 고구마, 땅콩 이 땅콩이라고 제일 읽었나? 콩이라고 읽었나 본데 하여튼 땅콩, 담배 등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다음 식량 작물과 상품 작물의 재배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업 생산의 상품화도 촉진되었다. 예컨대
복권 남부 지역에서 논이 사탕수수 재배지로 변모한 결과 쌀 생산이 부족하여 절강 등지에서 공급받게 되었고, 양자강 하류의 가정 지방에서는 면화를 대량으로 경작하게 따라서 식량은 다른 지역에 의존하겠다. 요 다른 지역은 이제 호강 지역이겠죠. 그래서 쌀 농사보다는 면화를 재배하는 게 돈이 되니까 여기 면화를 재배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쌀 농사가 인제 어 돈이 되니까 쌀 농사를 재배했겠죠. 자, 그래서 농업 생산 향상은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수공업 발전을 위한 원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수공업 발전을 인제 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냐 하면, 일단 농업 생산을 통해서 잉여 인구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잉여 인구들이 인제 상인이 되거나 아니면 강산에 가서 강산 강부가 되거나 등등 했는데, 이 강부들이 인제 여기 뭐 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속을 이제 캐면 이런 것들이 수공업의 발전에 되는 원료 제공의 바탕이 됐던 거죠.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국가에 예속된 수공업자는 세금은 장관 후의 폐지는 그들의 인제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다. 자, 요거에 장반음이 있는데, 요걸 알기 위해서는 명나라 때 수공업 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요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자, 명나라 때는 초창기 때는 윤번제였어요, 윤번제. 자, 우리나라처럼 이 고려나 조선처럼 이렇게 이제 상교대로 해 갖고 들어가서 역을 담당하는 거야. 이게 윤번제 형태였는데, 이게 인제 뭐냐면 장반음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은경제가 보급되면서 인제 역을 은으로 이제 대납을 하는 형세 추세에서, 요게 뭐냐면 그 수공업자 역도 이 공역도 장반에서 음을 대신하면 인제 뭐냐면 그렇게 인제 하도록 또 한 거야. 역을 대신하도록 하게 한 거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장반음이 폐지되는 단계죠. 그래서 인제 요거까지 이제 역 자체가 이제 폐지돼서 아예 이제 세금 안 내도 돼. 그러면서 그들의 자연 활동도 가능했다. 요런 내용들 지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런 형태가 조선시대 때랑 비슷하죠. 예. 조선시대 때 역은 군역하고 인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군역 대신에 인제 뭐냐면 공인들이 윤번호 둬 가면서 인제 강양수공업자에 간양수공업에 가서 일을 해 주고 그랬던 건데, 나중에 인제 뭐냐면 그 납포로 하죠. 예. 납포장이라고 하죠. 예. 왜냐하면 포로 인제 납부를 하게 되니까, 군적수포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인제 뭐냐면 이런 공역도 공인대 역도 뭐냐면 납포로 해 갖고 이제 대신하는 납포장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인제 아예 납포장 자체도 폐지가 되죠. 예. 그래 갖고 인제 국가에서는 필요한 물품들을 간영 수공업보다는 주로 민간 수공업에서 인제 만들어진 시장에 가서 사 들이잖아요. 요런 것들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요렇게 인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하 고종의 가정, 목정, 윤경 연간 이래에 뭐냐면 강남 지방의 민영 수공업이 발달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인제 그중에 소주는 비단의 생산지가 되어 각종의 직공과 염색 노동자가 수천 명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인제 요게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죠. 이 소주에서 인제 일어난 것이 그 유명한 직용의 변이 인제 일어났죠. 요게. 요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예. 자, 송강은 면직물 중심 도시로 성내 전문적인 직공이 많고 농촌에서 농가 부업으로 번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추세가 뭐냐면, 고급 면직을 만드는 것도 있고, 이게 좀 저급 대중들이 입는 이제 면직물도 있잖아요. 이런 고급 면직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송강 같은 이제 대도시들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저급 정도에서 저가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농촌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야, 농촌에서. 그래서 농가 부업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면직과 견직의 발달과 농촌에서의 변화를 볼게요. 면직업이라는 것은 목화를 만들어 가지고 인제 하는 거예요. 목화를 가지고 인제 옷을 만드는 게 면직업이죠. 이게 인제 성행한 것이 원나라 때, 물론 그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원나라 때 성행된 거고, 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단을 만드는 거죠. 유해꽃에서 이제 생사를 뽑아다가 그걸 짜 가지고 만드는 게 이 비단을 만드는 게 것이 견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직업과 경직업이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 세기, 16 세기 때 면포가 대중적인 의료로 급속하게 보급됨에 따라서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런 가닥에 상권 시장의 경쟁에 따라서 생산력이 높은 선진 경제 지역이었던 강남에 면업이 집중되었으며,
이 지방에 생산된 면포가 거의 전국 시장으로 유통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강남에 생산된 면직업이 왜 유통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여기가 목화가 재배하기 딱 맞는 날씨야.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날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에서 인제 뭐냐면 양쯔가 이제 목화를 재배하고 거기에서 면직업을 이제 만들어 갖고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는 그런 이제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요. 전국 각지에 산지한 직포업의 대부분은 면포 작업을 재편성되었다. 자, 강남 지역의 면업이 발달한 이유는 델타 평원 동북부 소주나 송강부 지방의 토양과 기후가 면화 재배에 적합하고요. 그다음 면화의 주요 상지인 하북 방면에 대운하를 통해서 난 게다가 이제 명청시대 운하는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뚫렸다고 했죠.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이게 또 왜 안 돼 이거? 아 되네요. 그래서 보통 운하가 그 원나라에서 명나라까지 정비되면서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뚫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선 그 면화가 요쪽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인제 뭐냐면 면화 운반도 쉬웠으며 방직 기술도 정통의 견직물 기술을 또 응용해 갖고 또 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과 다른 지방보다 탁월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조건이 이 지방의 면업을 전국 제일로 만들었다. 특히 면업이 농촌에 정착된 것은 1433 년에 면포가 세량으로 대납을 허가되면서 일종의 인제 뭐냐면 어 그 부세 수입의 납부 방법으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납부 형태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면포가 이제 어떤 세금의 대납물로 하기 때문에 면포 대신 내면 여러 가지 군욕도 면포를 내고 하니까 이 당시에도 인제 뭐냐면 세량이라는 것은 이제 지세거든요. 이 지세는 이게 지세의 대납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면포 생산이 보급되자 면화의 수요도 증가되었다. 이 때문에 하북 지방의 면화 재배는 더 한층 대규모화되었고 사회 생산을 포기하고 면화로 바꾸는 곳도 나타났다. 자, 이러한 현상은 도시 수공의 발달, 비농업 인구의 증가와 아울러 강남 지방에서 식량을 대부분 다른 곳에 반입된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래서 강남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가를 보니까 쌀 생산보다는 면화를 생산하는 게 낫다고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 인제 뭐냐 이걸 쌀을 공급해 줄 거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지역을 아까 호강 지방에서 이제 대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송대 이래 수백 년간 중국 최대 곡창지로 알려진 소우 지방이 그 지위를 호강 지방에 이제 양도한 것은 16 세기 초기에 이르렀다. 한편 명대에는 견직 산업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견직 무역은 강남 델타평의 서쪽, 태우 주변에서 남경, 소주, 항주, 호주, 가항 같은 대도시를 거쳐서 발달했다. 자, 명해 초기에는 북경과 남경의 궁중 직속에 간영 공장인 내진역 영국이가 24개 주요 도시의 공부에 지속된 외직 영국 발음이 안 되네요. 예. 내직 영군과 외직 영국 등을 설치하여 간영 생산 체제를 하에 두었다. 자, 그러나 16세기 중엽에 간영 체제는 관리의 노동 착취와 불안정한 급여, 그 중간 착국 등으로 간영은 폐지됐고 장호의 사교육을 인정해 줬으며 그 대납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게 장반응이죠. 예. 이로 인해서 장호의 합법적인 수공 생산이 열리고 기술이 개발되어 농촌의 경직물을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 일죠. 그래서 여기에서 장방의 그 실시와 폐지 과정에서 이런 장어들이 이제 간영 숭어를 독립해 갖고 민간 숭어로서 독자적인 경영을 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직물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로운 개인 경영이 가능한 민간 기후가 간영이나 상류층을 상대로 고급 견직물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을 위한 값싼 비단까지 대량으로 생산해요. 국내 시장은 물론 동남아 시장과 유럽 등지에 무역품으로 수출되었고 그 대가로 다량의 은이 중국에 유입되었다. 자, 기후는 앞에서 얘기했던 소주나 항주 지역처럼 발달된 그 지역에서는 기후가 이제 이게 산업자본가죠. 기공을 이제 모아가지고 공장에다 이제 일을 시키는 매뉴팩처 단계까지 넘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견직물의 일부에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면직물이나 이제 대부분 견직물은 대부분 선대적 형태인데 이런 일부 지역에서 이제 매뉴팩처를 강조하고 있어. 이 소주나 항주 지역에 일부 나타났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다음에 농가의 가계 보충으로 인한 수입 원으로서 사천이나 호강, 강서, 절강, 복권 각지에서 차 재배가 확대됐다. 이 차라는 것은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마시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물이 별로 안 좋아요. 석회지기 때문에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차를 이제 많이 마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외국에도 딱 맞아. 외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뭐냐면 석회질이 많아. 그러다 보니 물이 안 좋아. 탁해. 그러니까 차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여기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인제 중국에 차를 마셔 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차를 마시는 이제 풍습이 널리 확산됐고 이 차가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예. 그다음 도자기가 이제 많이 팔렸는데 도자기 같은 게 명나라 때는 좀 많이 팔렸는데 명청 조치기 때에 막 전쟁 와중이니까 도자기 수출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걸 대신해서 이제 등장했던 나라가 어떤 거냐? 명나라가 대신해서 인제 중국의 도자기를 대신해 갖고 등장했던 나라가 어떤 일본이죠. 일본은 임진왜란 때 인제 도공들 많이 뺏어왔잖아, 우리나라 도공들. 그래서 이제 아이따 도자기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명청 시기 때 혼란기 때 도자기가 이제 생산되지 않고 수출도 안 되니까 그 빈 공간, 빈 시장을 일본의 도자기가 들어와서 차지하게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인제 그 뒤에는 청나라 때는 일본 도자기가 오히려 더 뭐냐면 어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품 생산 발달로 생산품의 전국적인 유통이 촉진되고 원격지 판매망을 장악한 객상도 있어요. 객상들은 이런 원거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죠. 원거지 사업을 하려면 이게 물류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적은 물건을 뭐냐면 움직이면 그 단가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많은 물량을 그 원거지까지 이제 움직여야 단가가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 집단의 자본도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제 이런 상업 자본들이 대두됐고요. 명이전에 국가 권력의 상품 유통을 지배하기 때문에 객상 자본의 성립은 미비한 상태였으나 명대 후기에 이르면 전국적인 원격지 무역을 중개하는 객상 자본, 자본구가 되게 크겠죠. 성립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상서와 선서, 섭서 출신의 상서 상인과 섭서 상인이었고 남직의 이제 신한 상인도 있었다. 예. 그리고 인제 뭐 양주 상인도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이들은 면화와 면포, 생산 비당 뜻밖의 수공품 및 농산물 집사내기까지 광범위한 상업 활동을 전개했고 여기에서 얻어진 이제 막대한 자본을 통해서 금융업을 경영하고 고리 대자본가로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했다는데 특히 인제 초창기 때는 상서와 이제 섬서 출신들이 인제 뭐 주로 했다가 후반기에 들어가면 요게 인제 그 여기 뭐냐면 그 양주와 시주 상인들이 인제 뭐냐 주도권을 장악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계준법이라서 소금의 전매제 변화와 연관돼 있는데 요거 좀 설명할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 갖고 잠깐 보면 음. 자,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뭐 소금 전매제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제 보통 상서상인, 상시상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제 이들이 인제 있는데 그 이들은 인제 처음에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이런 상인들이 인제 그 커졌죠. 이들은 인제 뭐냐면 이때 계중법은 뭐냐면 그 북경에 있는 이제 만리장성까지 이제 어 그 공문을 운반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인제 뭐냐면 소금 판매권을 얻게 돼요. 이게 인제 그 계중법 초창기 때 계중법의 내용인데 나중에 계중법이 물납에서 은납으로 바뀌어. 그래서 인제 그 뭐냐면 양주 시주 쪽에 있는 상인들이 인제 등장을 하죠. 이 시안상인 쪽이 있는 상인들인데 자 원래 계중법은 상인이 미국으로 운반됐고도 소금 판매권을 얻는데 이때는 인제 바뀌어서 은납화돼 갖고 국가한테 은을 주면 뭐냐면 어 여기 소금 판매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운이 많은 강남 쪽의 양주 시주 상인들이 이제 부각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이런 소금 전매제를 통해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상서 상인이 신한 상인이 이렇게 양주 시주 상인이 하면서 이런 상인 집단들이 인제 등장했다. 이 계중법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초창기 때는 물납이었지만 나중에는 은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상인 집단도 원거지 상인 집단도 각각 이제 이렇게 뭐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곡이 그러니까 각각 바뀌면서 초창기 때는 상서상인 그다음에 후반기 때는 시한상인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명대 은하보급과 농촌사의 변화를 볼게요. 자, 요거는 은대 이제 명나라 때 화폐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명초기 때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동전하고 지폐만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은은 인제 뭐냐면 사용하지 못하겠는데, 자, 근데 이제 그 지폐인 보초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동전하고 현물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은이 널리 보급이 되죠. 예. 그래서 결국엔 은납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인제 은이 인제 바뀌었다. 은으로 인제 은본위 제도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청 시대 때는 기존에 달리 그 송하고 할 땐 동제도 있잖아요. 동본이었는데 명청 시대 때는 은본이 넘어갔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명대 사회 경제적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한 건 은의 은본위 화폐 경제의 발달이었다. 송대에는 동전이 주로 사용됐고 지폐도 보급됐으며 원대는 지폐가 유통되었다. 그러나 원나라 말에 농민 반란은 환물 경제로 돌아갔으며 명초기에는 세장이나 부역은 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세를 얘기해요. 예. 부역은 이제 뭐냐면 역을 얘기하는 거죠. 역. 그래서 이제 역은 헌물이나 노동력을 징수하는 게 원칙으로 세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 경제 형태니까 주로 노동력이나 인제 이런 헌물로 납부받는 게 편해서 그런 거겠죠. 자, 명예 통화 정책은 동전과 지폐 두 가지 중심 화폐를 사용했다. 요거 기억을 해 주세요. 명나라 초창기 때 그 통화 정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지폐는 대명 보초라고 하였고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금은은 화폐로 사용하는 걸 법령으로 엄중히 금지됐으나 보초의 가격은 점차 하락됐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원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보초, 그러니까 교초는 가치를 유지하는 수단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가 인제 뭐냐면 영가고 또 하나가 인제 뭐냐면 초납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 통해서 인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폐를 사용하는 보초 남발하니 이게 제대로 통화가 안 되죠, 이게. 동전 1,000무의 초일간이었던 것이 성당 연간에 초일간이 동전 200-300 무로 가격이 폭락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정부의 금령을 어기고 은의 사용이 확대됐다라는 거죠, 은이. 그래서 은이 인제 암량이 사용하게 됐는데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제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서 인제 공식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식화되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나오는데 1436 년에 이게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관료에게 봉급을 은으로 지급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정부가 은의 유통을 확대하게 되었고 결국에 정부가 세량 징수에도 은을 대납하는 걸 인정하여 은의 유통을 국가에서 공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은이 이제 유통된 배경을 보면 원래는 이제 관료들이 이 관료들이 되게 북경에 있는 관료들이 이 북경에 있으면 월급을 남경에서 받게 됐어요. 얘네들이 남경에 가 갖고 인제 월급을 쌀로 받아 갖고 이쪽 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중국은 땅이 넓잖아. 그러니까 북경에서 남경까지 가면 몇 달을 걸려,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인제 불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북경의 관리들이 그 당시 이제 상인들에게 그걸 대납을 하죠. "너네들 좀 수수료 떼고 여기 가져와서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했는데 상인들은 인제 그 남경에 가 갖고 인제 뭐냐면 그 가지고 와서 그걸 팔고 아니 그걸 인제 수령해 가지고 자기도 이제 가져가기 불편하니까 이제 은으로 대신 받아서 요쪽 주는 거죠, 수수료 떼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북경의 관리들이 많은 손해를 얻는 거야. 수수료가 너무 많아. 그래 갖고 자기가 직접 은으로 받으면 편할 거 아니야. 어차피 이제 상인도 여기 남겨 갖고 쌀을 받아 갖고 거기에서 은으로 인제 교환해 갖고 주는 거니까 북경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냥 주면 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상소를 올렸어. "우리한테도 은으로 지급해 달라." 그냥.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야. 자, 그러면 관료들에게 은으로 지급을 하면 당연히 은이 인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인제 재정에서도 은을 인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왜냐면 관리들이 은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 세금을 은으로 받고 뭐냐면 관리들이 은을 지급함으로써 이 은경제가 확대돼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실존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은의 사용을. 예. 그래서 인제 정부가 세량징수에서 은으로 대납을 한 걸 인정하여 은화 유통에 국가가 공인되었다. 이런 과정이 인제 지세뿐만 아니라 인제 그 역도 인제 확대되고 모든 세금이 인제 은납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과정들이 인제 있는데 자, 잠깐 보면 은납화 과정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지세 은납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지세 은납화와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금화은 제도야. 예. 이건 지세가 이제 은납화되기 시작해. 은납화. 예. 지세가 은납화가 되고요. 그다음 요역도 인제 원래는 노동력을 직접 동원했는데, 이게 인제 뭐냐면 은납화되죠. 이거 은차라고 해요. 요역을 직접 노동력 때우는 대신에 은으로 납부하는 거야. 자, 이런 금화은 제도하고 은차 같은 것들이 동원해서 그래서 은납화가 이제 진행이 됐다. 이 은납화가 인제 진행되면서 세금 제도도 이 은납화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어 세금의 제도도.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 여러 세금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힘드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완성판이 뭐냐면 지정은제다. 아니 일조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은경제 보급은 그 지배자의 이제 은에 대한 욕구가 결합되어 장거정에서 은호 조세를 납부하는 일조폰법이 시행됐고, 이미 은납화가 됐지만 일조폰법은 이거를 이제 뭐냐면 확정시켰다, 종합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사회 경제 변화를 세제사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세 은납화는 농민의 입장으로는 중대한 경제적 변화이며 동시에 커다란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상품 생산이 발달한 강남 지방에서는 일찍부터 은이 유통되면서 그 은의 확보가 비교적 쉬웠으나, 그렇지 못한 지방에선 농민이 직접 은화의 확보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됐다. 따라서 농민은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엌 건설과 그다음 상품 작물 재배 등 새로운 이제 생산 활동을 하게 되었다. 통화수단으로서 은의 지위가 확립되고 그 사용이 보급되어 중국의 은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이제 외국에서 조달하게 되는데, 16세기 중엽에 시작된 유럽 여러 나라들의 교류로 막대한 양의 은이 유입됐죠. 주로 인제 막 들어온 은이 멕시코하고 일본산 은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인제 그 당시 은 경제가 널리 보급되니까 중국에서 금은의 비율이 달라져. 보통 금하고 은의 비율이 어 이게 1대 10 정도 교환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면 1대 3의 교환 비율을 갖게 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가면 금을 1대 3 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은이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그래 갖고 이때 많은 양이 인제 중국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은하의 전국적인 보급은 부역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당만일에 실시됐던 양세법에 의해서 하세와 추락이 징수했던 쌀보리, 현물세가 성덕 연간에 은납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 갖고 인제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화원 제도라고 해요. 금화원 제도. 금화원 제도. 자,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부역제도는 정부와 함께 요역을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 요역에는 이장과 갑소를 부과했던 이갑 정역 외에도 자별이 있었고 농민의 크다란 부담이 되었고 시대가 지나면서 가중되었다. 자, 요역을 할당한 기준으로서 각 호의 인정수, 세량의 다가, 재산의 유무에 근거해서 3등급 9가지로 인제 차등을 뒀고, 무거운 역은 상등호에, 가벼운 혹은 하등호에 담당을 하도록 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요역도 전부와 같이 처음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의 이제 그 은의 보고에 따라서 은납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요역은 전부보다 늦게 15세기 중엽에 강남 지에서 은납이 시작됐고 사회 전적으로 정착은 16세기였고, 은납화역을 은차라고 한다. 그래서 금화은 제도하고 이 은차가 뭐냐면 은납화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 외에 나머지 세금도 다 은납화되기 시작해요. 예. 보통 은납화는 강남에서 주로 인제 했다가 강북으로 확산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조폰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제 처음에는 강남에 실시했던 그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뭐냐면 만력제 때 장거적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죠. 예. 그래서 징일법이라 그래 갖고 이게 더 어렵게 나가면 더 그런데, 이게 일조폰법의 전 단계 법이에요. 비슷한 단계인데 이게 강남에서 실시했던 법인데 강남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잘 되거든. 그러니까 강북으로 확대된 거야. 근데 앞에서 저 강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은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여러 가지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제 뭐냐면 상품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활동도 하게 됐다. 이런 것도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인제 봤고요. 그다음에 그 일조폰법 실시와 조세 응답화를 볼게요.
자, 이런 은경제 복원 및 침투는 국가의 은에 대한 욕구와 결합되어 장거정에 의해 은으로 조세를 납부한 일조법이 시행되었으니 이런 사회경제 변화를 세제상 반영한 것이다. 일조법은 당말 이대로 양세법과 더불어 중국의 세제상의 획기적인 개혁을 꼽힌다. 자, 일조법은 명대 은하의 보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법의 원형은 가정 연간에 실시됐으며 이걸 진일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좀 어렵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회경제사가 거기에 있어요. 예. 제가 또 이제 표에다가 이제 그 제 교재 표에다가 적어 놓긴 했는데 굳이 뭐 인용해서는 요 정도까지는 볼 필요 없고 하여튼 자, 윤경 망년연간을 거쳐서 각 지방의 조건을 고려해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자, 일조편법은 복잡한 부역 징수 체계를 정비하여 징세 혼란과 민의 가중한 부담을 줄이려는 조세 개혁이다. 정부는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요육은 인정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항목을 통합하여 일조하여 모든 은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세와 이제 뭐냐면 정세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은을 납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주요하게 인정수라고 해서 모든 성인들에게 납부하는 건 아니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그 인정들에게만 부과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인정들 그러니까 지주들이죠, 대부분. 이 지주들이 자기가 납부할 세금들은 누구한테 납부하냐면 소작인들에게 부과돼요. 그래서 인제 나중에는 그냥 소작인들에게 부과된 세금 꼭 바뀌게 되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니까 이게 나중에 지정언제로 바뀌게 된 거야, 지정언제. 예. 요거는 뒤에 지정언제 설명할 때 나와요, 요 부분은. 예. 자, 그 일조법은 대토지 소유의 발전, 상품 생산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지주 전호제를 반영한 세제로서 전대에 가서 지정언제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명만의 사회적 모순과 민중운동의 성격을 볼게요. 자, 이렇게 사회경제가 이제 발달되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되면 사람들의 의식도 변할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 신분제적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좀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잘 먹고 잘 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관념들이 이제 그대로 신문사에 반영돼 갖고 유지가 됐고 성리학도 이걸 또 합리화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뭐 밑에 있는 상인이나 뭐 일반민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물론 몰락한 사람도 많아지만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신분제도 인제 점점 부정되기 시작하고 신분제를 부정할 수 있는 그 양면 같은 상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 경제적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통해서 계층 변화의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면서 인제 예전에는 그냥 "까라면 까." 하면 그냥 들었는데 인제 이렇게 하는 가정에서 까라면 까면 이제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여러 가지 이제 민중운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민중운동이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직용의 변이죠. 자, 그다음 개독의 변 앞에서 얘기했죠. 항저운동. 예. 지주와 전원 간의 인제 그런 그 건데 전어가 지주한테 이제 지대를 낮춰 달라고 하는 운동이 항저 운동이에요. 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통해서 사회적 의식이 변화가 되고 그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서 뭐냐면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16세기 중기부터 17세기 초기에 거쳐 양장을 하류 삼각주 지대의 향신과 사대부들이 부학론에서 당시의 사회 모순 심각성을 잘 표현되고 있다. 즉 요게 특히 빈궁한 영세 농민, 비노, 나노, 기민 뭐 이렇게 불렸던 호와 부가와 향신 간의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다. 자, 이는 양자간의 갈등이 단순히 빈민과 부의 일반적 대립 형태가 아니라 조의 부실, 전호와 지주 사이에 부조리 모순가 있다. 자, 조라는 건 조세 납부를 이제 하는 호화, 부실이라는 거는 부자호를 얘기하죠. 예, 지주호를 얘기하는데 조세 납부는 원래는 이제 지주가 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소작인들이 내죠. 이게 소작호라고 보시면 돼요. 전호와 지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는 소작하고 지주 이런 구조의 모순 간의 관계도 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고용노예 얘기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밑에 단락부터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사회적 모순은 이미 명중기 이래 상품 생산과 화폐 경제의 전개로 더욱 농민 측의 몰락을 촉진했고 몰락한 농민은 토지는 지주에 경병한 심각한 토지 집중 현상이 재현됐다. 토지를 상실한 농민은 전호가 되어 지주의 토지에 소작하기도 하고 노보고 전락하거나 항촌을 떠나서 국가의 통치를 미치지 못하는 상가가 들어가 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배경 아래 정통 연간부터 이미 농민의 저항이 시작되어 16세기 들어서 지주 전후 관계가 더욱 한층 심각한 사회적 모순으로 폭발되었다. 자, 지주의 전조 차치에 반대한 전후의 반지주 투쟁을 항조라고 하죠. 이 항조는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잠깐 언급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때 항조는 다른 시대 항조 운동과 좀 달라요. 이게 그 뒤에 있지만 그래도 인제 이 항조 운동이 있고 참고로 그 당시 지주하고 인제 뭐냐면 그 정부 간에 또 갈등이 있었어. 지주는 인제 원칙으로 지세를 납부해야 되고 정부는 인제 그 지세를 정부한테 납부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지세를 좀 낮춰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이 있었어요. 이걸 향락 운동이라고 향락. 향조는 그 밑에 소작인들이 뭐냐면 지주에게 지대를 낮춰 달라는 거고 요거는 정부한테 지주들이 지세를 낮춰 달라는 거야. 이게 향락 운동이라고 해요, 향락. 세장이 세장 자체가 이제 그 지세거든요. 그 지세를 낮춰 달라는 이제 운동을 항량 운동이라 한다. 그게 좀 명칭이 좀 달라요. 근데 이 항량 운동 때는 소장인 누구 편 들었냐? 정부 편은 안 들어요. 지주 편을 들었어. 왜? 이거는 또 이 소작인들이 실제로 지세를 납부하기 때문이죠. 이게 정갈라니까. 예. 하여튼 이 항량 운동이 있고 항조 운동은 지주하고 소작의 다툼을 항조 운동이에요. 이거는 지세가 아니라 지대를 낮춰 달라는 거예요, 지대를. 그래서 여기 좀 경우가 달라요. 예. 자, 하여튼 항조는 그 전에 반지주 투쟁의 항조는 노복이 주가에게 인제 뭐냐면 지주에 대항하는 신분해방 투쟁이 그 노봉과 맞물려 그 하중 하남 전역의 하북 지방의 일부 지방의 지대를 포함 일부 지대를 포함하여 뭐야 하중과 하남 전역과 하북 지방의 일부 지방을 포함해요. 지방 지대가 왜 갑자기 나와? 자, 일부 지방을 포함해서 강범위하게 전개되어 나갔다. 이렇게 있죠. 자, 이 노변은 노비가 이제 주인한테 개기는 걸 노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고 어디를 보시면 알겠냐면 강자중국사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요 노변에 대해서는. 그래서 노변도 이제 사회적 의식의 변화, 민중운동의 한 변화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노변도. 예. 되어 갖고 있는데 이 노변까지 설명하면 좀 그런데 되게 인제 신사나 대지주의 인제 사역한 노복들이 집단적 주가 그러니까 자기 주인 집을 습격하거나 노예문서, 노비문서 빼앗아 파기하고 이 노복 신분에서 인제 해방을 요구하는 운동이 노변이거든요. 예. 근데 이 노변 관련된 내용까지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좀 그렇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강자 중국사 있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자,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 신종의 친적 38년간의 실정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항조 운동은 드문친 난에서 비롯되었다. 자, 이 난은 전후가 주도권을 가지고 뚜렷한 요구와 목표 아래 끝까지 농민 운동을 전개한 항조 운동이었다. 이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 때 항조 운동의 특징이 이제 나오죠.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보다는 요게 좀 제가 정리한 걸 좀 가지고 얘기할게요. 요것도 뭐 비슷비슷한데 예. 그래서 440 이게 자 요게 이제 그 명나라 때 항조의 특징은 뭐냐면 일시적인 풍년에서 행진이 아니라 계속적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 풍년이 들더라도 항조 운동은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항조 운동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게 가능했던 사회 경제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전호도의 경제적 성장. 그래서 상품 작물 재배가 이제 가능했고 간의 보급 등으로 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면서 이걸 왜 하려고 했어요? 은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를 축적하면서 지주에 대한 경제적 유조성이 약화됐다는 거.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호가 토지 위에 생산수단, 경호라든지 종자, 생활수단 같은 걸 소유하면서 지주로부터 완전히 자립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주로부터 경제적인 어떤 예속이 좀 덜했다. 이런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주들의 상당수가 뭐냐면 되게 부재지주야. 그러니까 도시에 있어. 항초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얼굴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인제 뭐 개길 수 있는 거죠. 얼굴을 매일 보면 그렇잖아. 좀 말하기 좀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발달로 따른 부재지주제 그러니까 토지 관리인들이 대리인이 있다고 해 갖고 이제 대리인만 나오지 지주는 얼굴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전어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됐다는 거.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냐 기생지주라고 하죠. 예, 부재지주들. 그다음에 네 번째 일전 양주의 성립을 해서 경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됐어요. 예. 그래 갖고 이제 경작권의 매매, 저당, 양도가 가능했다. 일전 양주제. 그래서 인제 그 경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돼서 따로 이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경작권에 이제 분리와 일전 양주가 성립됐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인제 좀 눈여겨 상속 같은 게 없죠. 상속. 이 상속은 상속까지 하면 영전제에서 영구히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 영전제라고 하거든요. 이 상속의 권리는 인제 언제 때냐면 명나라 때가 아니라 청나라 때요. 예, 청나라 때. 명나라 때는 요구만 했고 이 경작권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거는 이 청나라 때 영정제는 이제 청나라 때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도지권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도지권 자체가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중국에서 건너온 제도 같아 이게 딱. 왜냐면 중국의 문화가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나라가. 자 하여튼 일전 양주제가 있다. 일전 양주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송나라 때 그 맹화가 보이고 명나라 때 확산된 제도가 일전 양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들의 요구 사항을 보면 전조의 감액 및 징역 반대. 자 요때 전조라는 것은 요게 경작할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지세가 아니라 지대를 얘기해요. 지대를 감면하거나 징역을 반대하는 거고 제에 따른 전조, 그러니까 지대를 감면을 해 달라는 거고 정액 소장료의 이외에도 부수적인 조세 수탈이나 부수적인 영역의 폐지를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다음 전조의 개량한 도량관계를 통일하고 객관적으로 인제 뭐냐면 세금을 제라 그러니까 뭐 생산물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파악해라 하면서 돈양형제 통인데 그 당시에 뭐 돈양형 같은 거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세금도 이제 지대 납부하는 지대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토지 영자권을 이제 요구한 거. "상속까지 해 달라." 근데 이거는 청나라 때 가서 인제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런 것들 요구하겠다. 여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가능한 이유와 그다음 요구 내용도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해 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여기 동계 내용은 너무 요약해 놨거든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다시 인제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인제 어디까지 읽은 거야? 여기 있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종래 항조 운동이 주로 수학의 풍년에 의해서 좌우되었으나 명만에 같은 이와 같은 자연 발생적 우발적인 항조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항조가 진행됐던 것이다. 그래서 왜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죠. 자 이는 이 시기 때 상품 생산의 발전과 함께 스스로 상품 생산자로서 변신한 농민이 사회의식이 강화하면서 지주에 대한 항한 전후의 집단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건 의미고 가능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앞에서 이제 지정헌재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세금 제도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언급은 제가 안 해 드렸거든요. 근데 잠깐 소개는 해 드릴게. 이 명천 시대 때 보면 여러 세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군여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여법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십단법도 있고요, 강남지역. 그다음에 문음제나 뭐 정음제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군정 군역법 그다음에 간수 간해, 간수 간태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뭐 순장 편리제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등등 뭐 징일법 뭐 등등등 여러 이제 세금 제도가 있어. 근데 이 세금 제도를 다 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잠깐 이제 표를 보시면 이거 잠깐 소개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이게 어디였나. 아휴 페이지 복사 잠깐만요. 이게 회전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90도 회전인가요? 잠깐만요. 반시계 방향인가? 아 예. 헷갈리네. 예 여기 됐네. 제가 이제 여기 표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명청 사회경제사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전문적인 책이기 때문에 요걸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부 되게 역, 복납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그다음에 인제 역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있고
그 내용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공납도 있죠, 공납. 예. 공납이 어딨나 잠깐. 예. 예. 여기가 이제 공납 관련된 내용인데 어 그래서 인제 그 내용 잠깐 다시 설명할게요. 예 전부가 있고 세량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양세법 안에서 이제 전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이감력하고 자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이렇게 나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역 안에 그 뭐냐 공납이 포함돼 있어. 예. 여기 그 이감역 안에 공납 징수가 이거 포함돼 있거든요. 예. 요렇게 인제 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는 아까 처음에 인제 얘기한 것처럼 응납화됐고요. 그다음에 역도 응차해서 응납화됐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세금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인제 뭐냐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뭐냐면 분요법, 등호제, 강북 지역의 세제고 식단법 그런 것들 무음제, 정북제는 정음제 같은 강북 지역의 이제 세금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 갖고 이제 진입법에 영향을 받아서 1조 편법이 되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응납화된 게 아니야. 여기 세양징수하고 세양 운반 관련된 건 응납화가 아니라 역을 직접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또 고치기 위해서 군정군역법, 군장풀이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제 결국엔 지정은 이제 안전히 이게 통합해서 응납화가 되고 그러면서 인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거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참조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굳이 요 정도까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 문제가.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요 자세한 내용들을 좀 제대로 알려면 그 명청 사회경제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 갖고 있는데 그게 절판이 됐거든요. 이 절판이 돼 갖고 그게 지금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중고책을 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인제 그걸 PDF판으로 이렇게 떴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밑에다 비밀 댓글 달아 주시면 보내 드릴게 요 부분은. 절판됐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제가 PDF 파일로 이렇게 보내 드린 거니까 하여튼 혼자만 보세요, 혼자만. 아니면 아는 분만 보시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댓글 달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밀 댓글. 예. 그래서 있고 그러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조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명대 이제 서민문을 발달하기 전에 그 두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어 80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80 번이에요. 예. 그래서 있고 자 요거는 인제 보면 요거는 인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아 근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